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TTP 요청 헤더와 바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 트랜잭션은 HTTP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요청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HTTP 요청과 응답은 다시 헤더와 바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텍스트가 HTTP 요청 헤더입니다. 요청 헤더는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줄에는 HTTP 요청의 메서드와 요청 경로, 그리고 HTTP 버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나머지 HTTP 헤더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각각의 헤더에 대해선 지금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굵게 표시해둔 헤더들이 중요한 헤더들이니까 해당 헤더들을 중심으로 궁금하다면 먼저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이 HTTP 요청 헤더를 개발자 도구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탭을 열어둔 상태로 구글이나 아무 곳에나 접속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HTTP 트랜잭션이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헤더스 탭에서 요청 헤더와 응답 헤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제네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요청 헤더와 응답 헤더 중에 자주 참고가 되는 값들을 띄워놓은 거고요. 각각의 요청 헤더와 응답 헤더는 아래쪽으로 갔을 때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쪽에는 리스폰스 헤더스, 응답 헤더가 있는 거고, 아래쪽으로 갔을 때 그때 요청 헤더가 있습니다. 여기는 요청 헤더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간단히 HTTP 요청 헤더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봤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던 HTTP 요청 메서드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봤던 HTTP 요청에서는 get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get 외에도 요청 메서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있는데요. get은 일반적으로 특정 자원에 대한 조회를 하는 메서드고, head는 get과 동일한 효과를 내지만 body를 제외한 헤더 부분만을 응답으로 받는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post는 주로 새로운 자원을 생성하는 메서드이고, put과 patch는 자원을 변경하는, 즉 수정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delete는 특정 자원을 제거하는 메서드입니다. 마지막으로 options는 해당 URL 경로로 요청을 했을 때 어떤 HTTP 요청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백엔드 개발자로서 좋은 API를 설계하기 위해선 이러한 HTTP 요청 메서드를 적절히 지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학습하더라도 우선은 일반적인 API에서 각각 어떻게 메서드를 지정하는지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게시판을 예로 들어보면 글을 작성하는, 즉 생성하는 API에는 포스트를 지정하면 적절할 겁니다. 그리고 글을 보는 API, 즉 조회 API는 get, 수정하는 API에는 put, 삭제하는 API에는 delete가 적절하겠죠. HTTP 요청 메서드를 잘 활용하면 동일한 경로로 여러 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API를 만들 수 있고, 이건 하나의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메서드가 어떤 건지 고민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요청 메서드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간단히 살펴봤고, HTTP 요청 메서드와 관련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이 더 있습니다. 바로 안전한 메서드와 명등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안전한 메서드에 대해 알아보면, 안전한 메서드는 해당 메서드를 가지는 API는 자원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는 메서드라는 겁니다. 다만 이건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API를 그냥 개발해두고 거기에 안전한 메서드 중 하나를 붙였다고 해서 그 API가 안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한 메서드로 되어 있는 API는 여러분들이 자원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도록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겁니다. get은 조회를 하는 API고, head는 get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하되 헤더만 응답으로 준다고 했고요. 옵션스는 어떤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만 확인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세 가지가 자원의 상태를 바꾸지 않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get과 관련해서 get이 반드시 안전한 메서드여야 하는 이유는, get은 단순히 링크를 통해 접속하기만 해도 요청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글 삭제 같은 기능을 단순히 링크 공유만 해서 삭제되도록 만들면 위험하겠죠. 글 작성자에게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기만 해도 삭제가 될 테니까요. 실제로 웹브라우저 역시 안전한 메서드와 안전하지 않은 메서드는 서로 다른 보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줘야겠죠. 다음으로 명등성 있는 메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등성은 API를 한 번 호출한 것과 여러 번 호출한 것이 같은 자원 상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API가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개념이고요. 한 번 실행한 것과 여러 번 실행한 게 같은 상태를 가진다는 게 중요한 역등성의 개념입니다. 역등성은 단순히 API 설계 과정에서도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시스템 설계 차원에서는 훨씬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역등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꼭 잘 잡아두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념 자체는 매우 간단하게도 한 번 호출한 거랑 여러 번 호출했을 때랑 결과가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결과는 자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청을 했을 때 응답으로 온 응답의 값이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의 상태가 같아야 역등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역등성이 있는 API와 없는 API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을 작성하는 API가 있다면 보통 글 작성 API는 역등성이 없습니다. 글의 제목과 내용을 통해 글 작성 요청을 날리면 서버에는 글이 작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 번 요청을 하면 요청하는 만큼 글이 계속 작성될 겁니다. 즉 이러면 역등성이 없는 API가 되는 겁니다. 글 작성처럼 자원을 생성하는 건 보통 포스트로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반면 글을 수정하는 API라고 해보면 글 수정에서는 수정할 글의 아이디와 수정된 후 글의 제목 그리고 글 내용이 필요하겠죠. 이 API를 반복적으로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수정된 글이 다시 수정되어 봤자 기존의 수정 요청이 처리된 게시글과 같은 제목과 내용을 가질 겁니다. 즉, 한 번 실행한 것과 여러 번 실행한 것이 상태가 같은 거죠. 이 경우 역등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도서에 적어둔 것처럼 포스트는 역등성이 없는 메서드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역등성이 없어도 되는 메서드인데요. 포스트라고 하더라도 역등성이 있어도 괜찮긴 합니다. 반면에 반드시 역등성이 있어야 하는 메서드들도 있습니다. 바로 get이나 put, delete 같은 메서드들입니다. get은 애초에 자원의 상태를 바꾸지 않으니 당연히 역등성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put과 delete를 생각해보면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API는 한번 호출되면 이미 글이 수정되거나 삭제되었기 때문에 다시 호출해도 이미 수정된 상태 그대로이거나 삭제된 상태 그대로일 뿐입니다. 즉, 역등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get은 반드시 안전한 메서드여야 합니다. 그리고 put이나 delete는 역등성이 있는 메서드여야 합니다. 이 메서드 지정이 표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여러분들이 만든 API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혼란을 겪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보안상 취약해지기도 하고요. 따라서 반드시 이 기준을 지켜서 API를 설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헤드 메서드와 옵션스 메서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헤드 메서드와 옵션스 메서드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HTTP 요청 헤더를 보내거나 어떤 HTTP 요청 메서드를 허용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이 헤드를 요청했을 때의 헤더이고 오른쪽이 옵션스로 요청했을 때의 헤더입니다. 헤드로 요청을 했을 때는 헤더 값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스로 요청을 했을 때는 해당 경로로 어떤 HTTP 메서드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지, 즉 허용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HTTP 요청 헤더에 대해 알아봤고, 다음으론 HTTP 요청 바디에는 어떤 데이터가 전송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HTTP 요청 바디에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고 싶은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보통 여기에는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일련의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컨텐트 타입이라는 헤더 값을 통해서 요청 바디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표현하곤 합니다. 즉, 요청 바디에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는 요청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요청 바디 외에도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은 더 있습니다. 바로 URL을 통해서 보내는 건데요. 위에 있는 쿼리 스트링과 패스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쿼리 스트링은 보다시피 URL 패스의 뒤쪽에 물음표와 함께 키 밸류 쌍을 보내는 겁니다. 반면 패스 베리어블은 이렇게 경로의 일부로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URL과 바디를 통해서 각각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방식 중 적절한 걸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는 여러분들이 HTTP 요청 데이터 전달 방식에 대해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꼭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청 헤더에 있는 컨텐트 타입이라는 헤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컨텐트 타입은 HTTP 요청 헤더와 응답 헤더 양쪽 모두에 있는데요. 이 헤더는 바디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를 나타냅니다. 즉, 요청 헤더에 있는 컨텐트 타입은 요청 바디의 데이터 종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고,
응답 헤더에 있는 컨텐트 타입은 응답 바디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종류인지 나타냅니다. 이때 텍스트 슬래시 HTML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JSON 같은 문자열이 등장하는데 이 문자열이 바로 MIME 타입이라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MIME 타입이 있는지에 대해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이 컨텐트 타입이 어떤 값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컨텐트 타입에 따라 웹브라우저가 응답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기도 해서입니다. 컨텐트 타입을 잘못 지정하면 HTML 문서가 렌더링 되는 게 아니라 텍스트 그대로 화면에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HTTP 요청 헤더와 바디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HTTP 응답 헤더와 바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